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정상근 오늘 미디어, 죄송합니다. 미디어 오늘 기자. 네. 오늘 행복하죠? 네, 정치쇼에 정봉주에 출연한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그냥 이거 물 뜨겁거든요? 네. 뜨거운 물 드시라고. 네. 커피로. 뜨거운 물로 원샷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네. 정치쇼의 정봉주.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뭐 갖고 오셨죠? 네, 그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에 그 미국 방문 전에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줬다. 뭐 이 얘기는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 특수활동비를 그 부속실을 거쳐서 준 게 아니라 대통령 관저로 직접 전달했다. 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역시나 김희중. 그렇죠. 네. 부속실장이 달러로 환전했고 줬다라고 하는 증언도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 심지어는 이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명품 백을 샀다? 네. 해갖고 명예훼손은 지금 고발됐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또 상태고요. US 미신가 뭐 거기 카페 네. 명품 매장에서 목격했다는 김윤옥을 목격했다. 이런 목격담도 올라와 있고요. 목격담도 올라왔고요. 네. 날짜까지. 그래서 미국 방문 기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원래는 그 제2부속실을 거쳐서 줬다라는 거였는데 이 김희중 전 실장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한국일보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증언했는데요. 부속실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은 그 첫 번째는 이 부속실이라는 게 일종의 공식 루트, 네, 공식 루트죠. 영부인을 이제 보좌하는 공식 루트인데 이 부속실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는 이 돈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를 아마 청와대 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뭐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뭐 대통령의 측근들도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네, 관저로 이제 이 돈을 줬다는 거는. 관저로 누굴 줬다는 거예요? 김윤옥 씨를 직접 줬다는 거예요? 김윤옥 씨를 직접 준 건 아니고 예. 그 관저에서 일하는 청와대의 그 직원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직원은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직 직원을 통해서 돈을 줬고 이 돈이 이제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네, 추정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상황까지 이제 도래를 그렇죠. 한 거죠. 계약직 직원에게 돈을 주면서 너 먹어라 이렇게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국가 세금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단순히 청와대 계약직 직원한테 줬을 일은 없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부속실 통하지 말고 계약직 직원에게 나 누구에게 전달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미 사전에 내렸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제2부속실을 거치지 않고 줬을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좀 뭔가 이 돈을 뭐 누구한테 전달하시오라고 하려면은 그냥 부속실에 주는 게 뭐 더 이제 편한 건데 굳이 이렇게 거기서 일하는 비정규직 그 노동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줬다. 이거는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인 거죠. 자, 우리 들으면서 청취자분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이 잠긴 게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요. 원래 이 프로는 몸이 아프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갖고 듣는 분들이 어떤 분이 어젠가 그제 누굴 만났는데 정치 열심히 듣는데 만났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당신 목소리가 요즘 너무 더러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어제는 뭐 괜찮긴 했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전 미세먼지하고 관계 없고요. 네, 그래요? 그 저녁에 한 12시 넘으면 집에서 혼자 계속 노래를 불러요. 아, 노래를요? 네, 샤우팅 창법으로. 그러니까 목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오늘 진행자 같아요. 네. 제가 패널 같고요. 네, 노원구에서 들려왔다는 그 노래가. 네. 어떤 분이 그러고 패널들 초청하면 패널 얘기 좀 들어야지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듣지 마. 그랬어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합니다. 이제. 그리고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그건데요. 그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가 10억 원대의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을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건 뭘까요? 무슨 개수기가 동원됐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원세훈의 자녀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한 A 씨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이 A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는데 그 10억을 전부 현금으로 들고 와서 개수기, 그러니까 돈을 지폐를 세는 기계를 들고 와서 그걸 이제 돈 넣으면 이제 다라락 돈이 세지잖아요. 은행에 있는 거요? 네. 그게 개인 집에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들고 왔다고 합니다. 뭐 자기 건지 아니면 어찌 빌려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 얘기는 2부 최박정 시간에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만하래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따가 아니 2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네, 그럼요. 예, 네, 1부만 제 생각만 했네요. 네. 예. 그럼 넘어갈까요? 다음 예. 소식으로.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그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그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상은 씨, 예. 이상은 씨도 다스의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 라고 아버지도 말한 여기서 월급 받잖아요. 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다는 거 예, 아니에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녹취록을 폭로를 했는데요. 그 예. 이동영 씨가 2016년 폭로한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정상으로 한 거일 때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이러는 거죠. 네, 예. 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녹취록 공개했는데 그 다스의 전 직원에게 2016년에 이동영 씨가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다스의 전 직원이라는 분은 다스에서 쫓겨났다가 이동영 씨를 만나서 이제 복직 얘기를 하는 와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에게 이동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도 서울대나 연대 나왔으면 여기 안 있어요. 네. 나도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너처럼 사표 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분이 48%인가 49%인데 왜 월급을 받죠? 네, 다스 대주주인데 또 아버지 회사 아닙니까? 그 이동영 씨 입장에서는. 근데 나도 뭐 어떤 학교 좋은 데 나왔으면 나도 여기 안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가 다닌다.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시는 분이네요. 네,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을 하셨는지 예. 그 돈을 쓰려면 결제를 받고 쓰셨고 그리고 여직원한테 500만 원 썼다고 야단 맞고. 네. 지금 그런 거죠. 투명 경영이 하나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국세청에서 상 줘야 되는 회사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근데 세무조사를 들어가긴 했는데 예. 일단 뭐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 못 들으셨죠? 어떤 거요? 제가 이제까지 공개 안 했는데 사실 다스는 제 회사예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마다 가져갈래요.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져갈래요. MB가 자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아무도 자기 게 아니라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그 국민들이 요새 뭐 이렇게 플란다스의 개라고 해가지고 예.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150억 모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제 회사예요. 잘못 모으신 거예요, 제가 그냥. 진작 말씀하셨으면 그 돈 안 모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정상균 기자도 조금 줄까요? 한 2, 3% 줄까요? 아, 2, 3%요? 예. 아, 네. 김소중님, 너무 투명해서 눈부셔요. 아, 네. 네. 너무 투명해서 이제 CP주까지 다 보이는. 그러니까요. 예. 여기 다스를 영어로 무슨 회사라는지 아세요? 다스 뭐 회사 글쎄요. 이름이요? 너무 투명해서 크리스탈. 계속 소개할까요? 뉴스. 예. 네. 이거 말고 또 녹취록이 하나 공개된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이동영 씨의 사촌 형이자 그 다스의 고철을 납품하던 김모 씨 회사가 있는데 예. 이 김 씨의 친인척인 기혁 씨와 그 다스 전 직원이 나눈 대화의 녹취인데요. 이 기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철업체 그 김모 씨가 이동영에게 월 3천만 원씩 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3천만 원씩 준 게 이제 6억 3천이 됐다. 오호. 그러니까 다스의 그런 이제 고철을 납품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이동영에게 그 돈을 줬다라는 거죠. 리베이트를 준 거네요. 리베이트죠. 네. 납품에 대한. 그렇죠. 리베이트를 준 건데 이때 이제 그 다스가 그 업체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김 씨가 이동영한테 돈을 다시 달라. 6억 3천만 원을 네. 토해내라. 반환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동영 씨가 그거 그 이명박 이상득을 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이상득.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은 둘 다 다스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고 예.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스 내 거라니까요. 아니, 근데 왜 그 돈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나한테 줬다는 안 건지. 줬어요 왜? 네, 이동영한테 전화해봐야겠네. 왜 나를 안 줬는지. 네, 뭐 정봉주를 줬어 이렇게 그 말이 되는 건데 어쨌건 이 리베이트를 MB를 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닌데 왜 그거 그렇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겠냐라는 의심이 되는 거죠. 네. 조사해봐야겠네. 두 분 다 불러갖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스 얘기하면 할 얘기가 한 다스예요. 그렇죠.
다 쓰셨나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예. 네. 그 오늘부터 올해부터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그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 4천여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낸 분석이죠. 예.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그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익이 좀 많이 돌아오면 그 이익의 10에서 50%를 환수를 해서 그 지자체의 도시정비 기금으로 쓰는 제도입니다. 예. 이 개발 이익의 그 지나친 사유화를 막고 또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2006년에 도입이 됐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이게 유예가 되다가 올해 다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보면은 그 조합원 1인당 그 평균 이익, 그러니까 재건축을 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면은 이게 면제가 돼요. 3천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총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집을 뭐 1억에 샀는데 재건축을 했더니 1억 3천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 3천만 원 이익을 본 거니까 거기까지는 면제가 되는데 이 이상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최대 1억 1천만 원을 초과를 하면 그 초과분의 그 초과 이익의 절반을 이제 환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2억이 됐다. 네. 그러면은 1억을 환수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세금으로 이제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이게 강남 4구의 그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 조합원 1인당 내야 되는 최고 그 환수금이 8억 4천만 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16억이 넘는다라는 16억 얘기잖아요. 8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이 지역의 그 평균 부담금을 보면 그 1인당 4억 3,900만 원. 네, 평균적으로 강남 4구에서 보통 한 8억 이상씩은 다 이익이 남는다라고 보면 되고, 그 강남 4구가 아닌 그 다른 아파트 단지 5개 또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는 1억 4,700만 원. 그러니까 강남에 비하면은 좀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그 부담금 추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한 겁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승되는 강남 집값을 좀 어떻게든 잡겠다. 좀 이런 의지로 좀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과연 그 강남의 집값이 좀 잡힐지 그것도 좀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네, 네이버가 댓글 조작 의혹을 밝혀달라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네이버는 그 청와대 게시판에 네이버 댓글에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지난 19일에 그 성남 분당경찰서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이버 측에서요? 네, 네이버가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 앞서 지난 18일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 네이버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청원을 보면은 그 특정 기사에 비정상적인 댓글이 달리고 그 추천자가 몰리는 좀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건데, 그 누군가가 그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로그아웃과 로그인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추천을 그 댓글에 대해서 눌렀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기사에 그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근데 이 댓글의 공감수가 그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주장인데 이 청원을 올리신 분은 그 공감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영상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네이버가 좀 억울함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경찰에 공개 수사를 요청을 한 건데, 뭐 네이버는 해당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 그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또 보는 사람들이 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왜 노출을 시켰대요, 근데 거기다가? 뭐 이 댓글을 노출시켰다기보다는 뭐 어쨌건 이제 남북
그 여자 아이스하키 예. 단일팀 소식이 있으니까 그 기사를 노출을 시켰다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에 이상하게 공감수가 계속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건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전례를 볼 때 뭐 자기들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해명해 봐야 뭐 그 믿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면서 뭐 정치권에서 공방거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규명해둘 필요가 있다라면서 그 이번에 경찰에 고소한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배치 문제로 문제가 한번 됐었던데 아니에요? 기사 배치는 굉장히 많이 좀 문제가 됐었죠.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기사를 거기다 올리는 정치적 판단은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편집자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뭐 하는 거죠.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으로 이거를 막 그 사람들이 많이 그 만약에 그 봉도사님께서 네. 어떤 기사를 보면 경제 뉴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제 뉴스를 많이 노출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리즘을 짰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조금 좀 그런 게 하루에 이 포털에 들어오는 기사가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몇백 개를 이미 편집자가 추리는 거죠. 이 추리는 그 풀 안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미 뭐 그것도 편집자의 손을 거친다라는 예. 거고요. 이 포털의 그 기사 배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공정성 시비는 좀 예전부터 네, 쭉 있어 왔었죠. 예. 속보가 떴네요. 검찰이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활비가 흘러간 정황을 포착을 했다. 아하. 자, 정상은 기자님. 네. 요거 얘기하고 싶으면 끝났어요. 인사하시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모레 오시죠? 네, 저 수요일 날 예. 옵니다. 미세먼지 같이 갖고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몇 부예요? 2부? 최박장. 자, 월요일 아침 뉴스 골라주는 여자 2, 뉴스 골라주는 남자 1. 최막장이 아니고 최박장. 예. 자, 최영일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라 그러지 않는데 막. 그런가요? 좋은 월요일입니다. 예. 기분이 좋아서.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연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갔더니 박연미 기자를 막 극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족에는 듣다 보니까 박현미 기자더라고. 아, 박연미 기자가 아니라 박현미 기자를. 아니, 박연미 기자 그냥 농담을 한 거예요. 그거 좀 새겨 들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재예요? 잘하세요. 네? 아재예요? 아줌마예요. 자, 사전 점검단 박남. 네. 박남? 네. 박남. 네. 현성월은 박남 누구? 예. 예. 어제 실검 1위였어요. 네. 현성월. 그 우상호 의원 열받게. 왜요? 서울시장 출마 선언데 현성월이 내려가고 자기 죽었대.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춘 네, 거죠. 그러니까요. 태기를 기가 막히게 네. 하셨어요. 타임을 잘못 맞힌 게 아니고 네. 천원이 안 붙어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아, 되면. 아이고. 비슷한 분 하면 네. 손학규 그러니까요. 대표가 예. 종종 그래요. 컴백만 뭐만 한다 하면 그러면 뭐만 하면 핵미사일 맞아요. 실험하고 그쵸. 예, 미사일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저도 그랬어요. 2011년에 구속될 때 네. 제가 구속 결정 남과 동시에 김정일 네. 사망.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요. 그렇죠. 네. 제 구속이 김정일 사망을 눌렀어요. 실검에서. 아니 누르려고 굉장히 누르던데. 우리 MC가 그렇게 큰 분입니다. 예. 네. 우상호 그래서 나 어제 저녁에 전화했고 예. 축하해 그랬더니 일요일은 주제가 이슈가 없었고 했는데 현성월이 내려왔네. 그래도 실검에 오르긴 했어요, 상위권에. 아, 그래요?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이렇게 해서, 예, 상위권에 오르긴 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측 CIQ를 통해서 예. 경의선이 그러니까 우상호 개성공단. 의원이요? 아니요. 현성월. 현성월 단장이. 현성월 단장이. 예, 우상호 시장은 서울에 시장이 우상호 의원은 서울에 있었겠죠. 예. 서울시장 후보 출마했으니까요.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사실상 이제 폐쇄된 다음에 2년 근 3년이죠. 그 만에 처음으로 북측의 인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북측 인사의 박람 행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해서 아마 많은 시민분들께서
일정을 서울역에서 몰려들고 그리고 또 강릉에서 이제 뭐 환영합니다, 뭐 예뻐요, 뭐 이런 그 인파 속에서 굉장히 이제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분의 패션, 뭐 머리핀, 앵글부츠, 코트, 목도리까지 그냥 정말 핸드백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꼼꼼히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루 일방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하루 늦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둘러싸고도 한국에서는 구구한 추측 보도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조차들도 다 확인을 하고 회담장에서는 웃으면서 그런 걸 농담거리로 쓴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그 현성월 단장의 방남을 두고 한국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자유한국당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느냐라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평창 올림픽을 반납하고 평양 올림픽을 유치한 거다라는 논평이 나왔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과연 그렇게 볼 것인지 그리고 평양 올림픽에는 김정은 체제 선전가만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평양에서 올림픽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공동 개최하고 평양에서 뭐래? 평양에 썰매장 있대요? 썰매장이요. 마식령 스키장에 훈련도 하고 이제 경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동으로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긴 한데요. 그 원산 쪽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평창을 이어서 쓰지 않고 P하고 C를 크게 쓰거든요. 가운데를. 그 이유는 평양하고 평창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남한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한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한국 정치권이 어쨌든 이 반북 이데올로기나 뭐 색깔론에 이런 것에 기대어서 국내 정치용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점이에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인데 공교롭게도 고이케 유리코 있잖아요. 도쿄도 지사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의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나경원 의원 주장하는 바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것이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라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올림픽이고 이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서 정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가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이 나냐 심각한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평화의 기운으로 그래서 평화올림픽을 치러서 이후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북미 대화를 통해서 뭐 이런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한국의 보수정치 세력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협의화하고 있다.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단일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론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열심히 했는데 북한 선수들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 되냐. 우리 팀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워낙 일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한 측면도 있고 이해해 주시겠지 국민들께서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점은 있는데 젊은 세대 안에서는 이런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젊은 세대에 이런 반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른바 보수 야당이 과도하게 이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단일팀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당시에 이제 2011년이죠.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예. 이제 그때 여당 의원이 한나라당
여야 의원 해서 153명이 투표해서 147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의결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83조하고 85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85조 2항만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조직위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패럴림픽 같은 경우도 조직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지 말아야 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해임해야 된다고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그 평창 올림픽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반인데요. 그러니까요. 85조 2항. 그렇습니다. 그렇기 이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경찰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감옥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내 정치용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난 여름에 그 정치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자기네들이 집권했을 때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북한 단일팀에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모순인 거죠. 그 한동대 토론문제 전문가, 한미문제 전문가 김준영 교수라고 그 KBS에도 자주 나오고 또 우리 이제 팟캐스트 전문 패널인데 이분이 미국에 가면 그 친평화주의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군사적 옵션보다도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기자들한테 그럼 군사적 옵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등등 하다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대화파니까 군사적 옵션은 배제합니다. 이렇게 그 맥시멈 프레셔를 통해 갖고 인게이지먼트 해갖고 이 대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럼 군사적 옵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국 관료들이 아니 전쟁을 안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실망들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진짜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국민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북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위협적 존재로 만들어서 마치 금방 무슨 문제가 생길 것처럼 한 다음에 그것을 국내 정치. 결국은 이 현송월 단장은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내 그렇죠. 언론상으로. 그렇죠. 현송월 네, 숙청당했다가 지면상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했죠. 보도가 됐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옛 애인으로서 리설주의 눈밖에 나서 총살당했다. 이런 그럼 이제 보도가 새로운 나왔었죠. 종교가 만들어지겠네. 송월교. 송월 타월이 있었는데 옛날에. 지금도 근데 있을 거요. 그러니까 진짜 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북측과 관련된 보도는 90% 이상이 미확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국정원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북한 관련해서는 주로 통일부 기자들, 실기자들이 쓰게 되는데 이거를 근거 없는 보도를 하죠. 이 근거 없는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종편 같은 데 나오는 패널들이 또 막 확대 재생산을 해요. 그럼 확대 재생산한 내용이 카톡으로 또 돌죠.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갖고 페이퍼 언론에서 또 기사를 또 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송월 오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휴민트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보여준 사례이기도 해요. 저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무너진 있고. 것도 있지만 좀 의도된 바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찌 되었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단일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 이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북한이라 단일팀이 싫은 게 아니라 여기에 젊은 세대가 약간 반발하는 정서가 있는 건 새치기 하는 듯한 그 느낌이 맞아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오늘 또 IOC가 아이스하키 전체 인원을 늘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북한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가도 3명만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선수단에 크게 피해는 안 갈 건데 하나는 우리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거칠었어요. 그건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젊은 세대의 반발은 우리가 금수저들에게 그동안 무수하게 새치기를 당해왔는데 2년 동안 피땀을 흘리고 실업팀, 학교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력으로 국가대표가 출전권을 따냈는데 누가 중간에 새치기하는 그 느낌에 대한 반발인 거지
이게 북한이라서 싫은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이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정부도 여기서 이걸 좀 나눠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남북 단일팀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왜 사전에 젊은 선수들의 피땀 눈물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름 휴가 때요. 네. 제가 로마를 갔다 왔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그 가족이. 근데 그 로마에 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무대뽀로 치고 들어오는 한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라고. 제발. 네. 한국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무척 예의 바르게 있죠. 네. 근데 그렇죠.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인구가 많은 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까운 나라 그 나라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분들이. 사드 관련된 나라인가 우르르. 보다. 그거는 뭐 사드세요. 그런데 그거를 세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맞아요. 너 세치면 안 된다. 둘 다 우리 아들 딸이야. 우리 딸이 나서서. 그러니까 그때서야 외국인들이 다 달려들어갖고 너 왜 세치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세치기에 대한 반감이 우리 아들 그렇죠. 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높은 거예요. 네. 실제로 저도 얘기만 정유라 씨 대학 문제에 대해서 맞아요. 제일 반감했던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 공정하지 청소년 못한. 혁명 깃발이 네, 있었어요. 청소년 혁명 때문에. 깃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고민이 저도 이제 중3 아들하고 똑같은 문제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지금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맥락이 핵심인데 그러면서 저는 덜컥 걱정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통일 교육 우리가 안 한 거야.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뭐 이 백이의 민족, 이 단일 혈통 이거 아니고 다문화 국가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 민족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희박해지고 남의 통일의 나라예요, 남의 당위성이 우리 때는 당연한 그렇죠. 것.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당연하지 않아요. 네. 합리적인 통일의 시너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일을 굳이 해야 돼 이런 아니 애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네. 중요한 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때 2009년 오이선 맞아요. 교체인가 그때 막아놓고 맞아요. 8년 동안 통일 교육을 안 하니 20대 10대들이 네. 그때 청소년기를 보낸 20대들이 통일을 왜 해?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마치 손해보는 무슨 네. 장사를 하는 것처럼. 네. 우리 애들이 북한을 보면 김정은만 보이고 핵만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9년 동안 통일 교육은 단절됐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통일은 대박 이런 예. 얘기는 했지만 다 정치적으로 예. 남북 정상회담 뭐 이렇게 쇼잉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죠. 아, 우리 청소년들 통일 교육을 좀 다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저 아니, 바로 개인적으로 태백산맥을 맞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이제 반북 이데올로기를 부추길 만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북은 그냥 완전히 북한은 남의 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더니 북한 사람이 먼저였네. 막 이런 거를 맞아요, 제목으로 맞아요. 막 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재밌는 장면을 좀 상상해 보자면 그 영화 국가대표 2를 예. 보면 이 이제 탈북자 출신의 그 아이스하키 선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거기 동생이 탈북자 내려와요. 출신이 잘하는 걸로 묘사가 돼요. 아니 실제 인물을 그 묘사한 거예요. 예, 제가 이름은 잠깐 까먹었는데 황 무슨 선수가 있는 황혜영 선수인가? 예, 그 선수를 모델로 한 영화인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북한 선수가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골 하나 넣었다. 그러면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들 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통일 듭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게 저는 매번 이제 이게 언론이 일방적으로 장악이 된 상태에서 언론 이 운동장에 기울었었잖아요. 네. 그때 유일하게 살아 있었던 게 이제 팟캐스트인데 이 이른바 팟캐스트에서도 통일 문제를 안 달아요. 맞아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JKK. 전국구. 아니, 근데 그거를 해줘야지 그 지난 9년 동안 통일 교육 안 시킨 게 이렇게 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90년대가 훨씬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남북 경협에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가 나나 네. 이런 것들 막 같이 고민하고 맞아요. 비즈니스맨들이 북한 시장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싼 인건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개성공단으로 맛을 봤지만 그게 또 폐쇄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에 대한 체감이 없다. 알겠습니다. 예. 최영 평론가님 이제 다음 주제도 하셔야 되는데 황은주님.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지지해야 할 올림픽을 깎아내리다니 부끄러워요. 이게요. 지금 한 경제학자나 경제기관에서 무슨 보고서를 내야 되냐면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됐을 때 한반도 마케팅 효과 이런 걸 얘기해 줘요. 네. 그렇죠. 아, 맞습니다. 진짜 안 중요한 나오고 얘기입니다.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런 거라 경제 효과. 이런 게 정치적 상상력이거든요. 예.
무슨 미세먼지 갖고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좀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중요해요. 숨을 쉬어야 돼요. 아니 근데 좀 미세먼지 정책을 잘하자고 해야지. 뭐 서로 깎아내리는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종로 화재 참사. 저 이거 지난 주말에 제일 가슴 아픈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팩트가 드러나면서 더 좀 황당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새벽 3시경에 종로 그 구도심 복잡한 길 좁은 데서 허름한 낡은 여관에 불이 났는데 투숙객 10명이 다 사상을 입었어요. 처음에 5분 사망했는데 병원 치료 중이던 3도 화상 1분이 추가 사망하면서 사망자 6명. 남은 4명도 이제 부상. 1명만 경상이라 퇴원. 그러니까 사실 투숙객 10명이 다 큰 참사를 당한 건데 이 중에 제일 놀라운 거는 새 모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흥에 사는 분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전국 일주를 겨울방학 동안 엄마가 2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관이 하룻밤에 2만 원. 그래서 싼 여관을 찾아 여기 투숙을 한 1박하는 그 밤에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네. 나머지 분들도 이 저소득층으로 쪽방처럼 장기 투숙하는 여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이제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그날 새벽에 와서 자, 투숙을 하려고 하니까 여관 주인이 거절을 했다. 그래서 이 여관 입구에 불을 놨다. 이 얘기인데 아주 일반적으로 투숙을 거부한 게 아니고 만취당해서 거부당했나 이랬는데 성매매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관 주인이 성매매 안 된다. 다른 데 가보셔라. 그랬더니 다른 여관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간 것도 아니고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10리터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그 여관 앞에 불을 놓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분노조절 장애거나 그렇죠. 아주 계획적인 분노 거죠. 범죄로 보여지는데 이 정상은 아니죠. 만취한 사람이 이랬다는 거. 그래놓고 아침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취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 택시 타고 가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서 그 여관을 찾아가서 불을 놨는데 이게 만취범죄는 아니죠. 아니죠. 네. 어쨌든 결과는 너무 안타깝고요. 여기 하나 더해서 구도심의 지금 화재 대응이 좀 위험수위다. 네. 뭐냐면 이제 아마 영상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소방관들이 한참을 또 이 호스를 끌고 가서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돈, 개발 이런 거에만 앞서서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후진국인 것 같고요. 아니 이게 번듯한 빌딩을 짓고 그러지 말고 세계의 그렇죠. 관광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작은 데들을 좀 안전하게. 네,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골목들이 대기에도 그렇고요. 이게 재건축의 능사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안전하게 짓고 사람 살 수 있게끔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화재 안전대책. 아니 일본 같은 데는 조막조막하잖아요. 네, 근데 있죠. 같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도 가장 중요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화재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보이는 정책들만 하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네. 그래서 이 도심 속은 여전히 재래식이었다 이건데 지금 이 사건 하나에서 주말에 5만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뭐냐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나. 지금 구속됐거든요, 바로. 네. 그런데 이게 요즘에 또 일전에 40대가 부평역 인근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20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그냥 머리를 등 뒤로 내리쳐서 살인 미수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 듣고요. 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준 정치쇼 최박장, 최영일 평론가, 장윤선 기자, 박연미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분 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예의 바른 방송. 네, 그렇죠. 그것도 월요일 아침이니까 많이 서로 방송. 인사하면 좋아요. 네. 네. 나도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해요. 자, 아까 사건 사고 얘기하다가 아픈 얘기죠. 종로 화재 참사. 그 마무리에 한 가지만 좀 덧붙여드리면 올 겨울 이제 화재 좀 인명이 정말 인명을 우리가 잃게 되는 생명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안타까웠을 텐데 그 제천 참사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가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당국의 대응이 온당했느냐. 그래서 최근에 그 영상 보시면 헬기가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위로 올라가던 연기가 헬기가 지나가면 당연히 옆으로 퍼지겠죠. 하강 기류 때문에. 그래서 헬기의 근접 이 비행이 이 상층부 화재를 키웠다 이렇게 이제 유가족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 당국에서 이 헬기의 악영향을 감추기 위해서 또 영상을 편집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투명하게 다 당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혹시 이게 이제 팩트라면은 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투명한 대응 조치를 해서 참사는 벌어진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가 또 유가족의 요청이에요. 네. 세월호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참사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안전한 고도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고 원인은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연미 기자님. 네. 어젯밤 댓글 폭발한 뉴스를 갖고 오셨다. 치킨, 우리가 생각하면 치킨의 영원한 친구는 치킨무. 근데 맥주 아니고요? 맥주는 저기 좀 다른 친구. 다른 친구. 그건 다른 친구고요. 여기 치킨무는 뭐 빠질 수 없는 메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킨무를 이제는 사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사 먹고 있다고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 치킨 가맹업체들이 이제 뭐 원가도 올랐어요. 임대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으니 우리가 이 메뉴 가격을 올리려고 봤는데 메뉴의 가격 자체를 올려버리면 우리가 왜 지난해 소위 백도 사건도 있었잖아요. 있죠. 올렸다가 다시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그 비난을 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치킨이라는 음식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이게 소울푸드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아니면은 신날 때 보통 치맥을 먹잖아요. 그렇죠. 기분 안 좋을 때 치맥 세트로 달래는 경우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100점 맞았을 때 치킨 시켜 먹고 이런 음식이라서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제 그 틈새로 값을 올려받을 수 있는 꼼수를 짜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업체들의 입장은 또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메뉴 가격을 우리가 동결한 지 꽤 오래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요. 임대료 부담이 지금 임계치까지 왔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동안 뭐 소스니 무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온 셈인데 사실 이게 그 인건비나 단가 상승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과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참 정답이 안 나오는. 아니, 근데 반론도 있어요. 이게 어저께 이 뉴스가 올라오고 나서 7시 한 40분 기준으로 저녁에요. 댓글이 한 3,000개 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한 70% 의견이 뭐냐면, 아니, 그동안도 18,000원 다 그 안에 가격이 다 포함돼 있었지 않느냐. 콜라 얼마, 소스료 얼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강제로 우리에게 주면서 18,000원 다 받았으면서 소스 안 먹는 나에겐 그럼 그동안 너희들이 500원을 깎아줬더냐 이런 반론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 집도 치킨을 시키면 소스가 필요 없거든요. 소스 대신 치킨 무만 주세요. 그럼 굉장히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럼 돈을 더 달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소스 필요 없는데 그러면 500원 깎아줄 수 있냐?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지난해의 백도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갑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 논쟁으로 문제가 뭐 이제 투명하게 따져보니까 안 올려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폭리를 취하는 갑질. 이제 여기는 치킨 외에도 뭐 피자 등등 다 섞여 있었습니다만 회장님은 뭐 이 희롱을 막 하고 성추행을 시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호텔에 누구 끌고 들라. 네, 그러니까 무슨 돈을 얼마나 벌길래 저러고 있나. 이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 가격을 올리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백도 한 거였거든요. 참아서. 근데 치킨 가격이 안 올랐다고요? 10,000원대 초반에서 10,000원대 후반으로 올랐어요. 지금 2만 원을 못 넘겨받아서 지금 그러는 거지. 저는 합리적인 건 이런 거예요. 배달시키시면 좀 비쌉니다. 매장에서 사가시면 쌉니다. 500원, 1,000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인정이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 구조를 만들어야지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하는 모습은 소비자의 반감을 살 뿐이죠. 6228님 옛날 통닭 파는 곳은 진작부터 500원에 판매하셨는데 소스는 한 개에 200원. 맞아요. 지금 그래요. 근데 이런 데들은 닭이 7,000원 뭐 이렇죠. 그렇죠. 닭 가격이 싼 게 아니에요. 통액이 싸요. 여기선 강제로 콜라랑 소스를 사가세요 하지 않죠. 그렇죠.
조희승님 본래 가격부터 내려야죠. 자, 다음 이슈. 개수기까지 동원한 원세훈아도 개수기 저거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러니까요. 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빌렸을까요? 은행에서 집에 원래 뭐 있는 자주 걸까요? 쓰면 하나 샀겠죠. 뭐. 그런데 그 아파트를 사면서 또는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면서 현찰 요즘에 계좌이체는 하죠. 계좌이체라는데 계좌이체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근데 현찰 주면 영수증 받았을까? 네, 개수기까지 가져가가지고 10억 원을 강남의 아파트를 10억 원을 현찰로 그리고 그 중에 구건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옛날에 그 넘어가기 전에 네. 잠깐 재밌는 얘기 들으면 네. 2000년 되기 전에 네. 학원 잘 나갈 때 강남에 강남 그 1인 강사들 네. 단과금 사는 사람들 뭐 돈 엄청 벌 때 네. 이분이 현찰로 가갖고 외제차 승용차를 탄 거예요. 계약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네. 간첩으로 신고가 됐어요. 간첩이? 간첩으로. 이 왜 돈이 간첩? 어디서 났느냐. 아니 돈을 가져와갖고 현찰로 딱 주고 현찰로 몇 억을 한 방에 사는 사람이 내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없지. 그래 너무 수한 거 이게. 간첩 아니면 없죠. 범죄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식이에요. 근데 10억을 현찰로 가져왔다? 네. 없기도 하고 도난 위험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네. 그 참 이해할 수 두건도 없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것이고 혹여라도 이것이 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의 집을 사는 데까지 간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세훈 원장의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현찰과 돈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이제 들어온 속보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이죠. 이상득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특활비 관련인 거죠? 예, 특활비 의혹이. 특활비가 넘어간 의혹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류 전 관리관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내용은 국정원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 2 비서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전달한 특활비 5천만 원이 당시에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무마하려고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류충렬 전 그 공직복무관리관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전달됐죠. 전달해서 장진수 전 주무관한테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게 검찰 조사의 내용인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장성명 비서관이죠. 장진수 비서관이 아니고. 그렇죠. 장성명 비서관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장진수 당시 주무관에게 전달돼서 그렇습니다. 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 이건 장진수 전 주무관의 주장이죠. 초에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돈의 출처가 나오는 사진까지 나왔어요. 관봉 형태로 줬다는 것이고요. 지금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는 사람은 장성면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무래도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관련된 수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확대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 5억인지 5억 5천만 원인지 그럴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훨씬 넘어갑니다. 그렇죠. 수십억 될 거라고 하시고. 그리고 2010년 9월까지가 그 기조실장이 누구였었죠? 벼랑 하나 잊어먹었는데. 근데 어쨌든 목영만 기조실장이 2010년 9월서부터 다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러는 거예요. 2010년 8년 9년 8년에 돈 받았다. 10년에 돈 받았다. 그럼 또 9년에 안 받았어? 또 10년 이후는 안 받았어? 그때는 말기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목영만 기조실장도 조사가 들어가고. 네. 그 전에 기조실장이 누구죠? 왜 벼랑 하나 기억이 안 나지? 대통령 실장 말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 이게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뿐만 아니라 예.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민정라인 전체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권재진뿐만 아니라 그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만 그러고요. 특활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특활비는 이렇게 돼서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게 이제 BBK도 있는 것이고요. 다스와 관련된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댓글 조작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이 특활비가 청와대로만 간 것이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 측도 같이 사용한 흔적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쩜 이렇게 구석구석 햇빛이 비쳤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니까요. 간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그 김윤옥 전 대통령 부인이 받았다는 10만 달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시 관저로 배달이 됐다는 단독 보도가 또 언론에서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중 씨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청와대 제2부속실이라는 공식 루트를 통화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관저로 직접 전달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유용 형태하고 좀 닮아 있다. 네, 이런 기시감이 있네요. 네. 기시감. 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네. 2명의 여자분의 이름이 나올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맞아요. 기사를 예, 올렸잖아요. 예. 근데 한 분은 이제 한식사랑 김인옥 씨 이름 나왔어요. 예. 또 한 분은 원세훈 씨와 관련돼서 네. 한 집에 살고 계시죠. 네. 네. 왜냐하면 그게 정보복으로 많이 돌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관계되어 있는 분이 내가 직접 갖다 준 게 아니라 사모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검찰 쪽에서도 이미 참고인들이 여러 차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요. 원세훈 또 터지죠. 네. 이명박 대통령 영분이 가지고 그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얘기 나오죠. 네. 이름이 특활비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1월 4일 날 네. 특활비로 폭파될 것입니다. JTBC 인터뷰 예. 때 말씀하신 네, 거죠? 올해 키워드죠. 예. 특활비. 예. 특활비로 폭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관저 행정관, 예. 행정관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김희중이 귀신한테 갖다 줬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누가 받는지와 관련해서는 그 당사자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그럼요. 이명박 전 네. 대통령 경우에 따라서는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만 원권 얘기가 많이 들어오네요. 네, 국민님 네. 이러려고 5만 원권 만들었나 봅니다. 임지연님 5만 원권이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음 이것들. 근데 5만 원권이요. 진짜 제가 조폐공사에 직접 가서 5천만 원이 이렇게 시중에 풀리기 전에 어떤 상태로 포장이 되는지 들어봤는데 5만 원권 가지고 5천만 원을 딱 한 포장 만들면 딱 벽돌 사이즈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핸드백에 쏙 들어갈 사이즈라서 5만 원권 가지고 10억 만드는 거 사실 일도 아닙니다. 정말. 벽돌 20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벽돌 20장 한 박스쯤 되겠다. 간단하고요. 5만 원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 기자들이 항상 쓰는 기사 중에 하나가 그 많은 5만 원권 어디로 갔나. 5만 원권 회수율. 많이 풀렸는데 유통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거부들이 이게 자산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시대라 금고에 쌓아놨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용처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 이제 올해인가요? 작년에 네. 회수율이 조금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게 왜 올라갔냐면 발행됐을 때 돈이 지금 다 이제 흔돈이 돼갖고 그게 돌아오기 시작한다. 새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네. 너덜너덜. 아유, 근데 이제 원세훈 원장 아들 집도 나왔죠. 김인옥 여사 얘기 계속 나왔죠. 네. 권재진 얘기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분 남은 분은 네. 그분. 그렇죠. 예. 너무 험하게 그렇게 인천공항공사를 하지 헐값으로 만들어갖고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그분. 얼마 전에 정동영 의원이 네. 인천공항공사 그때 당시 평가했던 토지값을 보니까 뭐 27만 원 이렇게 되는데 주위가 300만 원이에요. 그때. 스프레이로 쳐갖고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네. 아니 다스가 그분 꺼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라요.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은 사기로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그리고 다스가 그분 거면요. 140억 그거 빼내는데 그렇죠. 국가 권력이 동원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직권남용,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 특활비, 뇌물, 그렇죠. 10년 이상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 처벌도 피해갈 해외로 수 없을 뿐더러 예. 정치적으로 입어야 할 상처를 모르고 아무리 그걸 덮으려고 이거는 한들 뇌물뿐만 아니라 국고 손실이 같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걸 자꾸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 또는 네.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것을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정치로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차곡차곡 팩트가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죠. 아니, 사실 그거 만약에 10만 불이 진짜 김인옥 씨한테 들어서 해외로 나갔잖아요. 네. 재산 국외 도피, 맞아요. 예, 외환관리법 위반.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주 변호사 아닙니까? 아, 근데 국민들이요, 이게 자꾸만 이거 뭐 세금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체감이 안 와요. 내 돈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여기 최영일, 네. 강윤선, 박연미, 정봉주, 우리 돈 갖다 저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자꾸 네. 세금이라 그래. 예. 세금이라 그러면 남의 돈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이게 진짜 국가 안보 우리 안보. 그렇죠. 국가가 아니라 우리. 우리 안보. 예. 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맨날 이렇게 그 강조하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뭐 썼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피해갈 수 없다. 그 길을. 예. 자, 이제 터널 끝이 또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힘내자. 가자. 자, 트럼프 1주년 자유의 여신상이 문을 닫았다? 네, 미국으로 가보시죠. 예. 자유의 신상 문 닫았습니다. 셧다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연방 정부 셧다운. 그냥 이제 이게 셔터 무슨 내렸다. 뜻이에요? 셔터 내렸다 이건데요. 재정 집행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의회가 예산 승인을 안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돈을 못 의회는 푸니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나요? 공화당, 뭐 민주당 이게 저 기량 대립이 있는데 팽팽한데 네, 과반이 안된 공화당도 거죠. 등 돌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아,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네, 이제.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야, 돈 쓰지 마, 일하지 마, 문 내려, 셔터 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행정부의 네. 대장은 트럼프인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죠.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딱 일주기를 맞는 상황에서 큰 봉변을 지금 당한 겁니다. 딱 그때 문을 예. 내렸죠. 근데 이유가 네. 있습니다. 이유가 후보 시절부터 이 법안을 내가 폐지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후일담이 전해지지만 본인도 당선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멜라니아 여사의 표정이 많이 일그러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선이 확정되는 걸 보면서. 그랬는데 이제 이 당선이 돼서 들어갔는데 공약을 열심히 지금 본인의 공약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미 FTA 폐기하겠다. 지금 이제 압력 계속 넣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에 미국 내선 다카라는 법이 있어요. 다카. 다카가 이제 약자죠.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네. 해서 불법 체류자 중에 주로 청년들에 대해서는 추방을 유예해 주는 거. 제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다카의 앞에 DA를 따서 드림 액트,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드림 액트는 나쁜 것이다. 트럼프는 이거예요. 폐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미국을 이민자들의 나라, 뭐 기회의 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난민. 난민과 더불어 이제 불법 체류자. 그분은 싫어하는 게 되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치겠다 뭐 이런 공약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카 폐지를 막 밀어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청년들도 일부 있어요. 미국에서 여행 갔다가 불법 체류하면서 버팁니다. 네. 그럼 몇 년 만에 한번 다카가 시행되면 대학 입학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죠. 그럼 공부를 하다가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럼 거기서 열심히 돈 벌어서 고학을 하면서 미국에서 성공해보자. 세계에서 몰려온 이런 이제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한 20년만 한 번씩 또 그렇죠. 시민권을 시민권 네. 줘요. 획득하게 그린카드 해주시고. 주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패턴이었는데 그 법을 트럼프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고 의회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다카 때문에 셧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셧다운의 여파는 어떤 거냐면 치안과 안전, 뭐 국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관이라든가 이제 필수적인 경찰관은 거죠. 돌아가지만 80명이 무급 휴가예요. 공무원들이. 이 국립공원, 자유의 신상 이런 거 다 지금 문 닫았습니다.
그럼 이제 관광객들 가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쉽니다. 네. 그러고 이제 직원들 없습니다. 이 공무원들. 그래서 80만 명이 과연 언제까지 놀 것이냐. 그러니까 4년여 전에 있었거든요. 오바마 행정부 때도 한번 셧다운 있었는데 짧았고 풀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트럼프가 셧다운을 풀려면 다카 폐지를 내가 물러서겠소. 이래야 되는데 이제 팽팽한 지금 격돌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네.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당장 뭐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역시 실업입니다. 실업. 네. 그러니까 해고는 아니지만 그 미국의 일시적으로. 경우에는 일시적인 해고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허용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전 정부가 하려고 그랬던 고용 유연화인데 네.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니까 셧다운 풀릴 때까지는 한 달 놀지 두 달 놀지 석 달 놀지 모르는데 이동하는 급여가 안 나오니까 상당한 이제 경제적인 압박. 불편 이게 초래되면서 여론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이게 탄핵까지 가느냐 마느냐 뭐 러시아 설이 스캔들, 많은데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예. 이거는 이제 특검이 예. 발표할 즈음 뭔가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예. 같습니다. 중간 선거가 올해 11월이죠. 그렇죠. 예. 퓨리 앤 파이어 그 잭슨 그 수석비서관 출신인가요? 그분 그 사람이 최측근이었다가 최측근이었다가. 네, 나와서 200명 인터뷰에서 냈는데 예. 그 사람이 얘기한 게 트럼프 본인도 당선이 확정되자 우는지 웃는지 모를 표정, 당황했다는 묘한 표정을 거죠. 지었고 네. 그럴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자금 추적만 하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그 책에 네. 썼잖아요. 그 책에서 제일 재밌는 건 이제 이방카가 아빠 헤어스타일의 비밀을 공개한 건데 이 머리숱이 너무 없어서 최대한 앞으로 끌어모은다. 그리고 초강력 스프레이로 볼륨을 고정한다. 최대한 살려서. 네네네. 네. 그 본인이 한대 그렇죠. 아니면 누가 해준대? 본인이 아유. 한대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스티브 배넌이잖아요. 네. 백악관 전 거기는 백악관 전용 전략수석가. 미용사가 없었나 보네요. 아침마다 가시는 분이. 누굴 아마 보내드려야 뭐 되겠죠. 헤어스타일리스트는 그건 저희가 있을 텐데 잘하는데. 있겠죠. 본인의 네.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암만 그렇게 시간 많이 들어도 올린 머리보다 시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은 어쨌든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탄핵까지 가겠느냐 하는 네. 것은 이제 정가 전문가들의 분석은 소수파인데 말씀하신 대로 최측근이었다가 백악관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나온 스티브 배넌이 그 최측근 200명을 인터뷰해서 낸 책에 따르면 이 러시아 스캔들은 그 실체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추정을 그럼 담고 있죠.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 짧게 네. 꿀팁. 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연말정산이. 근데 올해부터 되는 것만 기억하셔도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셔서 또 중고차를 구입을 했으면 구입금액 1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게 올해부터 되는 거고요. 초중고 학생이 있다면 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교를 통해서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 그러면 1인당 3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또 대학교 때 빌린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자료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요. 또 그 밖에도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게 뭐 안경 구입비, 교복비 이런 거는 자기 영수증을 떼 와야 돼요. 여기에 그냥 자동 등록되는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기준 이상 소득 있는 가족, 이 부양 가족으로 잘못 올리시면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준 이상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부양가족으로 모르고 올렸다. 부양가족 공제를 했다. 그러면 그걸 토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그 시점을 일할 계산을 해서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세무서나 세무사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연말정산할 때 정말 그 세무사하고 꼼꼼하게 상담해야 네, 되더라고요. 봉변당하실 수 있어요, 예. 정말. 네. 그리고 조그만 그 영세 자영업 하는 분들도 좀 이런 걸 좀 싸게 누가 좀 상담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요새는 지역에 있는 세무서에서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요. 맞아요. 가보세요. 직접 가서. 네. 알겠습니다. 6647님, 저는 택시기사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에 최 반장님 태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영원 불멸 봉준 화이팅.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정봉재 정치쇼 4부 보수의 품격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오늘 다른 데 출연하시나 봐요. 네. 양복들은 말끔이시고. 훈장까지 하고. 예. 저희 프로를 듣고 저희 프로에 나오는 패널 중에 다 괜찮으니까 싹싹 곶감 빼먹듯이 이쪽 저쪽으로 다 잘 팔려가요. 감사합니다. 참 큰일 났어요, 근데.
정돈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MB 이거 난리 났어요. 이제 특활비가 뭐 이상득한테까지 튀고 원세훈 뭐 집 사는데 개수기 동원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초토화되겠죠. 근데 국민들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희중 씨가 키맨으로 등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고요? 그럼요.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으니까.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제 정말 한솥밥을 먹은 셈이잖아요. 예. 근데 정말 깨끗하고 담백하고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직원도 잘하고. 이 사람은 MB한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B도 그 김희중을 신뢰를 했으니까 15년 동안 같이 있는 거죠. 예. 저희가 2002년 초에 만났으니까는 뭐 횟수로 따지면 벌써 한 16년 되는 거고. 예. 김희중 씨가 안 좋은 일로 이제 그 학교에 부상급식 받으면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1년 3개월 있었죠.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뭐 정돈 선배하고 저하고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사는 동안에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불행한 일이 좀 있었고요. 아,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요. 예. 그 한때 이제 떨어져 살다가 예.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해서 이제 살았고 김희중 씨가 이제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예. 원래 이제 좀 그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심해졌던 모양인가 봐요. 부인이 예, 남편이 예. 감옥 가니까 더 심해졌네. 그런데 이제 형기를 거의 다 살아가지고 한 석 달인가 남겨두고 가석방을 나올 줄 알았는데 가석방 그 당시에 가석방을 다 시행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요. 그러다 보니까 8.15 때도 가석방을 못 나오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견디기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뜨게 됐죠. 근데 그 김희중 같은 경우는 이제 넉넉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 부자 MB 모시면서도 넉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고 남의 돈에 절대 손은 안 대거든요. 근데 이제 저축은행 사건 때는 실수를 한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생일대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유로 MB가 이제 등을 돌린 거거든요. 김희중이 MB한테 등을 돌린 게 아니라 MB가 김희중한테 등을 돌렸는데 그것도 뭐 앞뒤가 안 맞아요. 형님도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돼서 형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형하고도 등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김희중을 굉장히 무시한 거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돼도 되겠다. 이런 식의 조금 너무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거죠. 예, 김희중 전 1부속실장이었죠. 네. 배신감이나 복수 때문에 나선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만약에 이번에 자기가 특활비를 받은 것을 자기가 이제 떠안고 가게 되면 애들한테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엄마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장모님이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수갑을 찬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도저히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희생을 할 사람은 자기를 등을 돌렸거든요. 근데 왜 희생을 합니까? 더군다나 아이들이 중요한 거지. 예. 자,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희중 실장은 제2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국정원 특활비를 김민옥 여사 측에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관저죠, 관저. 예, 관저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했다는데 또 이제 나오는 보도는 직원은 자기가 받은 적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럼 그 돈이 김희중이 먹었다는 얘기 믿게 더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희중은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제까지 김백준 씨가 총무기획관으로서 MB의 재정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김희중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 눈에는. 그리고 집사 중에 집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치 활동 그리고 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김희중 씨가 다 정리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더
커가지고 예를 들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나와서 이제 안국 포럼 같은 걸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캠프 전체의 차원이라든지 뭐 다스 관계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BBK 어제 이제 그렇죠. 뭐 다스 BBK가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 신학수 씨라고 이제 그 옛날에 그 지구당의 이제 총무부장을 하다가 MB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운영하는 동아시아 연구원에 이제 그 총무부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서울시장 선거 때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책을 막 배포해가지고 MB 저서를 배포해서 그때 집행유예를 받았던 분이 있는데 신학수 씨요. 그분은 이제 일찍부터 이제 다수로 갔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실질적으로 다수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역할을 했을 거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총무비서관으로도 왔죠. 신학수 씨가 지금 신학수 씨도 소환한다는 거 아닌가요? 압수수색은 이미 했고 아직 소환은 안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런 그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아는 부분들은 김백준, 신학수, 김희중 이렇게 봐야죠. 이 세 분이 다 수사선상에 오르면은 결국 모든 게 다 밝혀지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신학수 씨도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 때 이제 구속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출판 관련해 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수를 관리는 했죠, MB가. 근데 그 신학수가 다스로 갔다가 선거 때 또 참여했다가 청와대 갔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 인물 중에 지금도 다스의 감사로 있고요. 지금 근데 이제 신학수 씨는 이렇지만 아까 이제 그 깨끗한 분인데 김희중 씨를 묘사하면서 일생일 때 실수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또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MB 측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뭐 감옥 갔다 온 사람인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슨 주장이 신빙성이 있겠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 쭉 도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실은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동관 씨 같은 사람도 경선이 끝나고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하고 치열한 경선이 끝나고 다 결정난 다음에 오신 분들이고요. 이재호 씨도 하나도 몰라요. 뭐 거기 맹장관, 맹영규 장관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김효재 같은 부분들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그 조직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특보들을 모으는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 언론 관계 일을 했죠. 그분들이 내부 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도열하지 않은 예를 들어 박영준은 잘 알죠. 그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거기 도열을 못할 거죠.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고 거의 뭐 김상엽 비서관 뭐 거기에 또 무슨 민정수석했던 분들 서 있던데 그 민정수석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아마 내용을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은 거기 있었던 분 중에서는 장다서로 민정비서관 정도가 어느 정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장다서로는 이제 이상득 부의장의 비서실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득 씨가 이제 청와대에다가 박영준을 또 장다서로를 이제 가족 담당 비서관으로 박아놓고 박영준을 총괄하는 비서관으로 박아놓고 김주성 자기 코오롱 때부터 부하였던 김주성은 이제 국정원 안 기조실장으로 박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 중추부에 다 자기 사람들을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 정태근 의원이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상황이 있다. 태양이 두 개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법률적 자문을 하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그 참모들이라고 쭉 도열했던 참모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대로 진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내용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하나만 하는 성명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국민 감정만 잔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내 책임이다. 그리고 정상문 씨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집에서 요청했었다. 그래서 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자기의 실패하고 소위 이제 자기 진영의 실패하고 연결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를 이제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성명은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은요. 보수가 괴멸되니까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당신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피해 보면 그거를 분리시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정상적인 태도지. 그러니까 저는 그 참모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뭐 직접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그나마 정말 자기 이상의 자세가 돼 있구나. 뭐 희생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정치보복과 보수 계멸과 연결시켜 버리니까 그래도 좀 아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했던 보수들조차도 이게 뭐지? 근데 보수 괴멸은요 누가 시켰냐면 이명박 박근혜가 시킨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정말 합리적인 보수들이 다 떠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난 참모들 진짜 그 참모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모르기도 모르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진언을 하지도 않고. 지금이라도 가서 진언할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화할 생각 없을 거예요. 아니 안 만나주겠지 우리는. 근데 그 조율했던 사람들은 이제 떠납니다. 다음에 뭐 점점 이제 안 나타나죠. 아니 진짜 순수하게 이런 진영 다 떠나서 느낌도 그분들은 어찌 보면 좀 폼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병풍을 좀 하는 것 같고 이 두 분들은 아주 처음서부터 함께 고생을 했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떨어져 저희도 나왔고. 사실은 저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일 때 별볼일 없는 저를 부시장으로 발탁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 받아가면서 제가 사실은 그 나름대로 이제 행정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해, 관련 사회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었던 게 그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시가 외교기능, 군사기능 빼놓고는 다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았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잘 되기 위해서 충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그냥 아부를 떨고 그냥 뭐 딸랑딸랑하고 이거는 사실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아닌데. 근데 이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딸랑딸랑하는 사람한테 밀려나게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딸랑딸랑하면서 같이 이제 뭘 좀 해야 되는데 얘들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원래 충신들은 간신할 때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고초를 많이 겪었죠. 아니, 정도로님도 한때 충신이었잖아요. 그럼 가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사죄하고 감옥 가라. 이렇게 직원할. 지금은 왔어요? 예, 지금요. 아니 무슨 만나죠. 제가 저 무상급식 받고 나와서 한번 뵙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도 이제 좀 그때 세상을 문제가 확정이 된 건가요? 예. 그런데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만나더라고요. 그 집권 4년차 때요. 제가 모진 마음 먹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독대를 해서 정말 제가 모든 걸 걸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김유중 부속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바로 그 다음날 일정이 딱 잡혀오더라고요. 나흘 있다가. 그래서 내가 모진 마음 먹고 빠찌 뛸 각오로 얘기를 한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가기 전날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김유중 부속실장이 그 대통령께서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만나시기가 좀 어렵단다고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면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태근이가 무슨 얘기했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제 무슨 뭐 마누라는 뭐 어떻게 제가 집권남용해서 마누라가 돈을 벌고 이런 얘기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데 정태근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형 국회의원 때려치고라도 가서 비서관으로라도 한번 모시고 싶다. 왜냐하면 정말 이 정권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이거 실패로 끝나는 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쓰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정말 잘못된 사람을 쓰는지 그게 MB의 가장 잘못된 점이죠. 경선 과정 잘 아시는 정도원 의원님께서 MB 대선 치를 때 경천 동지할 일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장애인이라 그랬잖아요. 말을 돌려서 할 줄 모르는.
그런데 말을 이제 아껴야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저한테 함구령이 내렸어요. 형 더 이상 얘기하면은 이제 더 형 아웃시키겠다. 이제. 그리고 포항에서 저렇게 고생들 하고 있는데 경청 동지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양원 가면은 그때 연락하세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야, 근데 이게 특활비 문제는 지금 이제 이상도 의원까지 번졌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최시중, 천신일, 원로그룹한테 많이 의존했는데 이분들한테는 어디까지 이게 드러날 것 같아요? 최시중 씨는 이미 지난번에 이제 그 구속됐을 때, 구속되기 전에 대선 때 자기가 대선 자금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제 그 나중에 사면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의 자락을 이미 일종의 협박을 한 거죠, 사실은. 한 거고. 이상득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김주성 기조실장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그러니까 이상득 의원의 그야말로 부하 중에 부하죠. 그러니까 측근이죠. 그 김주성 씨는 이상득, 박영준, 김주성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뭐 특활비와 관련해서 지금 나온 진술, 지금 김주성 씨는 지금 구속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구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있죠. 추가적인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박용준 씨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지금 뭐 조용히 어디 무슨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이게 조사 대상자가 구속이 안 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희중도 사실은 세 사람이 이제 특활비 때문에 조사를 받는데 김희중만 영장 청구를 안 하고 구속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MB가 이제 소위 속된 말로 시겁한 겁니다. 아, 김희중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김희중한테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김주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하자가 있죠. 특활비를 전했으니까. 근데 아무런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자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김희중도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받아서 전달해도 죄가 되는 건 그렇죠. 맞거든요. 이거 하고 국정원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남들을 준 거는 이거는 국고를 포탈한 거거든요. 엄청난 김희중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주성 씨 같은 경우가. 그렇죠. 국고에 있는 돈을 자기가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성이 이제 김희중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전달한 사람인 거고. 그래서 죄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휘슬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휘슬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김주성 씨 같은 경우는 이상득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그 이제 코롱 때부터 지금 코롱 때부터 코롱 부회장 출신이고 뭐 좀 섭섭한 게 있었나요, 김주성 씨도? 전혀 그 사람은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 그 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의리가 있고. 그렇게 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개인의 무슨 그 인신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리가 없다는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용준 차관을 왜 자꾸만 주목을 하냐 하면 특활비가 김진모 씨 같은 경우도 김희중 씨 같은 경우도 민간인 불법 사찰 무마에 쓰였다. 그래서 결국 장진수 씨에게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게 박용준 차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면에서 한 거는 이용호죠.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그때 노동비서관 권세가 얼마나 셌냐면은요. 그 청와대 내에서 무슨 대짓거리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저것 좀 어떻게 좀 자제시켜야 된다고 얘기해도 대통령이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을 정도로. 이용호 노동비서관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난동을 부렸는데 그냥 주의만 주고 끝냈잖아요. 무슨 난동을요? 그때 뭐 경제비서관한테 실에 찾아가서 뭐 쌍욕을 하면서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자기를 이제 대접 안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격이 좀 낮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게 뭐 이미 얘기했지만은 박근혜 블랙리스트에 한 10배 정도 되는 아주 악랄한 정말 깡패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더 심각하다. 심각하죠. 별짓을 상당히 이제 그 공직윤리지원관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국정원이나 국세청의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한 거죠. 조직적으로 했고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 주변에 뭐 제 차가 다니는 회사를 말할 것도 없고 제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4군데가 조사를 받았으니까요. 예. 나중에 검찰서에서 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2010년 8월 달에 그게 전면화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장다석 비서관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장진수 그 주무관이 구속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그 당시에도 유충렬 이 사무관이 전달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장성명 비서관 같은 그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가 자기는 받은 적도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다 그랬죠. 하니까는 당연히 이제 특파위가 관련해 가지고 그 용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찰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이상득 씨 압수수색인데 근거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도 특활비가 흘러들어왔을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김주성 씨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그러네. 김주성 씨가 특활비를 한 2년 반 동안 주물렀으니까. 아니 그런 거 하려고 김준석 씨를 거기다 박아놨을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김유중보다도요. 사실은 특활비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질이 훨씬 강한데도 그렇죠. 구속이 안 되면 출처잖아요. 요구하는 대로 계속 다 얘기할 겁니다. 아마. 오히려 폭탄은 김주성 씨한테 터지고 있다.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벌써 끝났는데.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